한국 속담 때문에 완전히 멘붕한 외국인이 결국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 속담이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속담들이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UCLA 한국학과 대학원생이고 현재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K-팝과 삼성, LG 같은 기업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중급 정도 수준이었고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서울대에 도착한 첫째 주였어요. 기숙사 룸메이트 준호와 함께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준호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교수님 진짜 걔도 웃을 강의하시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걔가 웃는다고요? 저는 진짜 당황했어요. 준호야, 잠깐만. 걔가 웃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준호는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냥 너무 어이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걔는 생물학적으로 웃을 수 없잖아. 개의 얼굴 근육 구조상 인간처럼 웃음을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왜 걔가 웃는다고 하는 거야? 준호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르코, 이건 그냥 속담이야. 정말로 걔가 웃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긴 상황이라는 뜻이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왜 하필 걔야? 차라리 사람도 웃을 일 이렇게 하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렇게 써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문법과 어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한국어 수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제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누워서 떡을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목에 걸릴 수도 있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르코 씨, 이것도 속담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 속담. 정말 이상해.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한국 속담이 다 이렇게 이상한 거야?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이상해? 깨가 웃고 누워서 떡을 먹고. 이게 다 정상인 거야? 준호는 빙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코야, 너 정말 재미있다. 미국에도 비슷한 표현들 있잖아.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런 거 말이야.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영어에도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 한국 속담들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지혜로운 말들이야. 하나하나 다 깊은 뜻이 있어. 그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속담마다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어의 겉면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켜서 한국 속담을 검색해봤습니다. 수백 개의 속담들이 나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온 이상 이 신비로운 속담들의 세계를 제대로 탐험해보자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국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제도에 관한 강의였어요. 교수님은 당시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 중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대신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상황만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저는 또다시 멈칫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갈 수 있나요? 지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떤 학생은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 마르코 씨. 이것도 속담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이 엉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배와 산인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리사가 많으면 국이 짜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배와 산이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마르코야, 너 진짜 한국 속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비논리적인 표현들을 쓰는 거야?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마르코야, 속담은 논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황을 이해해야 해.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저는 한국 속담에 관한 책을 찾아봤습니다. 두꺼운 속담 사전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천 개의 속담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찾아보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 강에서 배를 운행할 때 사공은 한 명이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공이 여러 명이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산일까요?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산은 배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즉, 가장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일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때를 표현하는 거죠.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속담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제학 수업에서 또 다른 속담을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팀 구성할 때 주의하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리더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과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속담이 현실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경제학 수업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들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저는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구나 싶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준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와, 마르코가 한국 속담을 이해하기 시작하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속담은 서양의 논리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감정과 상상력, 그리고 과장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속담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안 된다고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창의적 표현 방식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이 되어 준호가 저를 할머니 댁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전통 가정을 경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댁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곳곳에 전통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기서 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80대의 연세에도 정정하셨고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준호가 저를 소개해드리니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미국에서 온 친구구나.
우리 준호가 많이 얘기했어. 할머니는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송편과 여러 가지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상 가득히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송편을 제 앞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어봐라. 맛있게 해놨어. 저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어요. 그런데 준호가 숙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뭐가 그리 어려워?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 그 속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그 말씀이 궁금해요. 누워서 떡을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얘야, 이건 정말 쉬운 일을 말하는 거란다. 떡은 이미 다 만들어진 음식이잖아. 밥처럼 할 때 물 맞춰야 하고 불 조절해야 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워서 먹는다는 건 얼마나 편한 자세야. 앉아서 먹는 것보다도 더 편하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는 건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간단한 일이라는 뜻이란다.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속담은 경제적 여유나 특별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행동의 용이함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아, 그럼 영어로 말하면 피스 오브 케이크와 비슷한 의미인가요? 할머니는 제가 이해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 맞아. 이제 알았구나. 준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마르코가 한국 속담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들은 다 이유가 있어. 조상들이 살면서 겪은 경험을 쉽게 전하려고 만든 말들이지. 어려운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 점심을 먹은 후 할머니는 저에게 마당의 텃밭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직접 기르신 상추, 고추, 토마토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채소들 키우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누워서 떡 먹기야.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언제 거름을 줘야 하는지 다 알게 되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상추 한 잎을 따서 저에게 주시며 웃으셨어요. 뭐든지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법이지.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거야. 오후에는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속담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속담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로 표현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이는 거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속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만든 떡을 포장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코야, 한국말 배우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우리말 속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속담도 그중 하나고. 천천히 배워나가렴.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속담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쉬운 일이라고 크게 적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설명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국 속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표현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소중한 말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속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속담들이 단순히 이상한 말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주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속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문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자마자 또다시 당황스러웠어요. 목구멍과 포도청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포도청이 뭔가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경찰서 같은 곳이에요. 죄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처벌하는 무서운 곳이었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목구멍과 경찰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때 옆에 앉은 한국인 학생 민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한국사를 전공하는 학생이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르코, 포도청은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웠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 무서운 포도청 같은 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의미인가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배가 고프면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심지어 목숨을 걸고라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 선생님도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선시대에는 기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데스프릿했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 속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민지와 함께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민지야,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어? 민지는 불고기 덮밥을 먹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특히 일반 백성들은 더욱 그랬지. 농사가 잘 안 되면 굶어 죽기도 했거든. 저는 속담집에서 읽었던 다른 표현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하루 굶으면 종이라도 때린다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인가? 와, 마르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맞아, 그것도 비슷한 의미야. 배고픔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지.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저는 조선시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기근,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니 속담의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같은 전쟁 시기의 기록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까지 먹으며 생존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절실한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 즉 먹고 자는 것이라는 이론이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 속담의 놀라운 통찰력을 깨달았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자가 20세기에 정립한 이론을 한국의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속담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한국 속담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현대 심리학 이론과도 맞닿아 있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슬로우 이론에서 말하는 생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목구멍이 포도청 속담이 이미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존 욕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거 말이야. 준호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마르코가 되게 깊이 있게 분석하네. 저는 그날부터 한국 속담을 단순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철학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표현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절실함과 현실적 지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고픔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었던 거죠.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속담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속담들이 단순히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속담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준호와 함께 학교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경영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오늘 프로젝트 발표를 칭찬하면서 우리 팀이 꽝 먹고 알 먹고 했다고 하시더라. 저는 치킨을 먹던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꽝? 꽝이 뭐야?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설명했어요. 꽝은 한국의 야생조류야. 예전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지.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꿩을 먹으면서 동시에 알도 먹는다는 뜻인가? 그게 왜 좋은 거야? 준호는 치킨을 뜯으며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꿩을 잡으면 고기도 얻을 수 있고 둥지에서 알도 얻을 수 있잖아.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이야. 저는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럼 영어의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과 비슷한 의미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정확히 그 뜻이야. 이제 감이 오지. 저는 신이 나서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꿩이야? 다른 동물은 안 되나? 준호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꿩은 조선시대에 정말 귀한 음식이었거든. 왕실이나 양반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었지.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럼 꿩 하나로 고기와 알을 동시에 얻는다는 건 정말 대박이었겠네. 그렇지.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쓰는 말이야.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꿩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선시대 문헌들을 검색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꿩은 조선시대의 진상품으로 바칠 정도로 귀한 새였습니다. 특히 꿩고기는 맛이 뛰어나서 궁중 요리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꿩알도 영양가가 높아서 매우 소중히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꿩은 야생에서 잡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었어요. 경계심이 강하고 빨라서 사냥꾼들도 잡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꿩을 잡았는데 그 둥지에서 알까지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 수 없었겠죠. 며칠 후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꿩 먹고 알 먹고 한 셈이죠. 이번에는 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현대 상황에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인 친구 지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꿩 먹고 알 먹고 말고도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또 있어? 지영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도 있어. 도랑을 파면서 동시에 가재도 잡는다는 뜻이지. 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와, 한국 속담은 정말 창의적이네. 서양에서는 그냥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꿩과 알, 도랑과 가재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표현하는구나.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게 한국 속담의 매력인 것 같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생생한 일상 경험을 비유로 쓰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배운 한국 속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개도 웃을 일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누워서 떡 먹기, 목구멍이 포도청, 꿩 먹고 알 먹고. 각각의 속담들이 모두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개, 배, 떡, 포도청, 꿩. 모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들이었죠.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양의 속담들과 비교해보니 한국 속담이 훨씬 더 감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베리 이지라고 말할 것을 한국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준호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으니 준호도 동감한다고 했어요. 맞아. 우리 조상들이 정말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 같아. 그냥 쉽다고 하지 않고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고 그냥 일석이조라고 하지 않고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고. 저는 점점 한국 속담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 속담을 배울수록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 이들은 삶의 교훈을 딱딱한 격언이 아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속담을 배워서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세계관과 철학을 이해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속담들이 이상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한국 속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속담 사전을 펼쳐보는 것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두꺼운 속담집은 이제 제 침대 머리맡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속담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뻤어요. 어느 날 아침 속담집을 뒤적이다가 소 뒤에서 뿔 난다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소 뒤에서 뿔이 난다고. 준호는 양치질을 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르코, 너 정말 속담 마니아가 됐구나. 그건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날 때 쓰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 뒤에서? 왜 뒤에서야? 뒤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야. 즉,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더 뛰어날 때 쓰는 거지.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으면서 말했어요. 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네. 영어로는 그냥 더 스튜던트 서패시즈 더 티처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말하는데. 그날 한국문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또 다른 속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였어요. 저는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수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교수님은 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마르코 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이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 그럼 영어의 이빈 호머 나즈와 비슷한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원숭이와 나무라는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더 생생하게 표현한 거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이제 속담 연구가 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체계적으로 속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동물 관련 속담이었습니다. 개도 웃을 일, 소 뒤에서 뿔 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꿩 먹고 알 먹고. 정말 많은 속담들이 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음식 관련 속담이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목구멍이 포도청.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자연현상 관련 속담이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연과 밀접한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속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지영, 성민, 현우.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속담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게 뭐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도 속담이야? 친구들은 처음엔 제 열정에 놀라워했지만 점차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속담들의 의미를 외국인에게 설명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성민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코야, 너 덕분에 우리 속담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 평소에는 그냥 쓰기만 했는데. 저는 속담들을 영어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실수하기 쉽다는 의미를 영어로는 to err is human이라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어로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는 식이었어요.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의미도 영어로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어로는 꿩 먹고 알 먹고라고 더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고요. 저는 이런 차이점들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한국어의 독특함과 창의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인사동에 나가서 전통 서점들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속담집들과 고전 문학서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한 서점에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속담집의 복간본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이 났어요. 그 책을 펼쳐보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속담들이 가득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등잔 밑이 어둡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저는 그 책을 사서 기숙사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각 속담마다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마르코, 너 정말 한국 속담 박사가 되겠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속담은 정말 대단해.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야. 한국인들의 세계관이 담긴 보물상자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발견은 케이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닌 바로 속담이었다. 이 작은 문장들 안에 5천년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가 모두 들어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논문 주제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K-팝과 한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온통 한국 속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고 특히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유명하셨어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들어오세요, 마르코 씨. 교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연구실은 한국 고전 서적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한국의 전통서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은 커피를 따라주시며 물어보셨어요. 어떤 주제로 바꾸고 싶은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철학과 세계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하지만 처음에는 K-팝 문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지난 석 달 동안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속담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신 깊은 의미, 그리고 점차 깨달아가는 속담의 아름다움까지 말이에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속담 하나하나에 5천년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더라고요. 이걸 서양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각 속담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가치관을 분석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양 속담과 비교해서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점도 연구하고요. 교수님이 제 노트를 살펴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했네요. 이미 이렇게 많은 속담을 분류해놨군요. 저는 신이 나서 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떡 먹기와 영어의 피스 오브 케이크를 비교해보면 같은 의미인데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반면 영어는 더 간결하고 직접적이죠. 교수님은 제 열정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마르코 씨,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열정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기존 연구는 얼마나 찾아봤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속담을 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술적 엄밀성도 필요하죠. 교수님은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국 속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적 관점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한 서양 속담과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그 차이가 나타나는 문화적 배경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연구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속담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지,
서양 속담은 왜 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농업사회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 밀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속담이니까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분석이네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훌륭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더욱 용기를 얻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건데.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마르코 씨, 가장 좋은 연구는 진정한 호기심에서 나와요. 그리고 속담 연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인 학문 분야예요. 언어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심리학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거든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또한 이런 연구는 한국 문화를 서양에 올바르게 소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정신 문화를 알릴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저에게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도 제시해 주셨어요. 먼저 대표적인 속담들을 선별하고 각각의 어원과 역사를 조사하고 현재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현지 조사도 해보세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속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관찰해보고요. 저는 교수님의 조언을 모두 노트에 적으며 들었습니다. 점점 구체적인 연구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씨, 이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확신도 얻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도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줬어요. 마르코야,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너처럼 한국 속담을 사랑하는 외국인은 처음 봐. 저는 그날 밤 새로운 각오로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탐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교수님과의 상담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속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고전 문헌을 뒤지고 한국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용 양상을 조사했어요. 제 연구 노트는 이미 3권째였고 수집한 속담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특히 세대별 속담 사용 패턴을 조사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속담을 사용하시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연구도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제목도 정했어요. 히던 위즈덤 언더스탠딩 코리언 펄라서피 스루 트러디셔널 프라버브즈였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한국 속담의 3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구체성이었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식 말이죠. 둘째는 감정적 호소력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문화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각 속담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서양 속담과의 비교 분석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데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인터뷰를 위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상인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속담을 잘 모르더라고. 하지만 속담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깨달은 진짜 지혜가 들어있어.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연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논문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김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씨, 정말 훌륭한 연구를 했네요.
이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당황스러워했던 속담들이 이제는 학술 논문의 주제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논문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한국 속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한국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 당일 강의실에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철학과 세계관에 대해 발표하게 된 마르코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속담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점차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말이에요.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영어 속담과 비교 분석한 부분에서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마르코 씨, 이 연구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 하나하나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논문이 한국학 학술지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모든 여정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마르코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도 몰랐던 우리 문화의 깊이를 발견하게 해줘서 고마워. 준호의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친구들 덕분에 이런 소중한 발견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정리를 적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수확은 K-팝도 첨단 기술도 아니었다. 바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발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저는 현재 한미문화교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서양인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던 속담들이 점차 아름다운 지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